하나의 이슈, 두 개의 관점. 대학생들이 펼쳐내는 현실 쟁점 토론. 당신은 어느 쪽에 서시겠습니까? 연세대학교 토론학회 YDT 고려대학교 토론 동아리 코기토입니다. 방학 한 달 동안 진짜 밥만 먹고 토론 준비만 했거든요. 제가 밟아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또 고려대학교 최초고 이제 가장 근본 있는 토론 동아리. 이번 고연전처럼 이겨드리겠습니다. 오늘 라이프 플러스 토론 배틀에서 다룰 주제는 쉬었음 청년입니다. 구조적 문제라는 점을 인정하시면서도 구조의 문제를 개인의 방법으로 풀어야 한다라고 하시니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생산성 증가, 직원들의 행복도 여기까지 증가와 듣겠습니다. 같은 저희는 이것이 구조교육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은 예산을 낭비하는데 그에 비해서 쉬었음 청년은 2배로 늘어났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이 모이는 곳 라이프 플러스 토론 배틀.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혜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함께할 참가자들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최초의 토론 동아리로 90여 개의 수상 이력과 누적 상금만 1억 원이 넘는 고려대학교 토론 동아리 코기토입니다. 저는 코기토에서 최고령을 맡고 있는 정석현이라고 합니다. 막내를 맡고 있는 배이안이라고 합니다. 저희 둘로 생각해보면 조합이 조화롭다. 말하기 좀 쑥스럽긴 한데 그래도 코기토 내에서는 그래도 아직까지 공식으로 접은 적은 없고요. 이번 고연전처럼 이겨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2005년부터 시작되어 20년간 125개의 수상 이력을 자랑하는 연세대학교 토론학회 YDT입니다. YDT 부회장 41기 백민기입니다. 42기 신입기수 부원 정민희라고 합니다. 방학 한 달 동안 진짜 밥만 먹고 토론 준비만 했거든요. 아무래도 토론에는 YDT를 이길 데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려대 친구들한테 YDT는 항상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았나. 이미 4강을 진출한 것 같네요. 저는 고려대학교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밟아드리겠습니다. 오늘 라이프 플러스 토론 배틀의 심판은 바로 시청자 여러분입니다. 스카이브 앱에서 투표가 진행되는데요. 더 많은 표를 얻은 팀이 4강에 진출하게 됩니다. 라이프 플러스 토론 배틀은 총 4개의 라운드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라운드 입장 발표, 두 번째 라운드 교차 검증, 세 번째 라운드 자유 토론, 네 번째 라운드 최종 변론 순서입니다. 오늘 라이프 플러스 토론 배틀에서 다룰 주제는 바로 쉬었음 청년입니다. 어차피 이번 생은 망했어요 라는 말 농담처럼 우리가 쓰고 있지만 어느 정도 진심이 섞인 말이죠. 지난 2025년 2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쉬었음 청년의 수가 무려 50만 명을 돌파했는데요. 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쉬고 있는 청년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토론에서는 쉬었음 청년들을 위해 개인을 지원하는 게 우선이라는 연세대 측과 일자리 구조의 개혁이 우선이라는 고려대 측이 맞붙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 배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음 청년의 문제는 결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며 사회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사회 구조적 개혁이 필요합니다. 쉬었음 청년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지만 기본적으로 특별한 교육이나 육아, 가사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적극적으로 구직 중이지도 않은 청년층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쉬었음 청년은 대체 왜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사실 청년층이 적당한 휴식을 취하며 자아를 찾거나 구직을 위해 준비하는 것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쉬었음 청년의 숫자가 과거에 비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쉬었음 청년의 수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4년에는 전체 청년 인구의 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쉬었음 청년은 그 수가 증가하는 동시에 쉬었음 기간이 길어지고 양상 역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쉬었음 기간의 장기화는 재취업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청년들의 우울감, 고립감을 증가시킵니다. 또 최근에는 대졸자와 취업을 경험한 사람들 중 쉬었음 청년이 증가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는 등 그 양상 또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쉬었음 청년이 급증하는 근본적 원인은 무엇일까요? 일각에서는 이들이 능력에 비해 좋은 일자리만을 요구한다며 그 원인을 청년층 개인에게서 찾기도 합니다. 그러나 2007년과 2023년 대기업 취직자들의 주요 스펙을 비교한 자료를 보면 과거에 비해 오늘날 쉬었음 청년들의 스펙이 상향 평준화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토익 점수를 보면 100점 이상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결국 쉬었음 청년은 개인의 구직 의사 부족이 아니라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발생합니다. 첫째, 우리 사회에는 청년층의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가 매우 부족합니다.
둘째, 우리 노동시장은 경직적으로 첫 직장이 평생의 경로를 결정합니다. 결국 좋은 일자리는 부족한데 처음부터 좋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추후 더 좋은 일자리로 옮기기도 어려워지는 현실 속에서 많은 청년들은 쉬었음을 선택하는 것이죠. 현재 한국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과 고용 안정성의 격차가 매우 큽니다. 대기업 정규직 일자리를 갖는 것은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중에서도 단 10.2%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계속해서 줄어드는 추세죠. 쉬었음 청년들 중 40% 이상이 원하는 임금 수준과 근로조건에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 구직을 단념했다는 응답에서 볼 수 있듯 청년들은 일을 하기 싫은 것이 아니라 단지 좋은 조건에서 일하고 싶다는 지극히 당연한 소망을 가진 것입니다. 실제로 대기업 정규직은 평균 12.14년을 근속하며 신규 채용률은 6.5%에 불과해 다른 부문에 비해서 고용이 매우 경직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일자리는 부족한데 노동시장 구조까지 경직적이니 청년들은 원하지 않는 일자리를 선택하는 대신 구직 의사를 단념합니다. 다시 말해 쉬었음 청년들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노동시장 문제로 인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쉬었음 청년이 구조적 문제로 발생한다면 해결 방안 역시 구조적이어야 하겠죠. 이에 저희는 구조적 해결 방안으로서 중소기업의 일자리 양질화와 노동시장의 유연 안정성 확보를 제안합니다. 먼저 중소기업의 성과 공유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성과 공유제란 기업이 순수익을 창출하였을 때 그 중에서 일부를 성과급이나 지분의 형태로 직원들에게 분배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기업의 연봉을 보완할 수 있으며 직업 만족도와 생산성 또한 상승시킬 수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쉬었음 청년 문제는 명백히 개인이 아닌 구조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구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대안이 필요합니다. 결국 전체 일자리의 증가가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적 지원만을 확대하는 것은 쉬었음 청년의 총량을 줄이지 못하는 미봉책에 불과할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어서 연세대학교 입장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쉬었음 청년을 위해 개인 지원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쉬었음 청년은 현재 일을 하지 않고 구직 활동도 하지 않고 있으면서 그 이유를 단순히 쉬고 있음이라고 답변한 청년들을 말합니다. 이 중에서 학생, 알바생, 취업준비생, 고시생들은 제외됩니다. 저는 일반적인 취업준비생과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청년들에게 더욱 능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개인 지원 방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부 차원에서 미취업 청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행정적인 정보를 연계해 쉬었음 청년을 정부가 능동적으로 탐색해야 합니다. 찾은 청년들에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접근하여 심리상담, 구직 지원, 구직 촉진 수당 등 국민 취업 제도와 연계하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쉬었음 청년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개인 지원만이 다양한 유형의 쉬었음 청년을 포괄할 수 있습니다. 셋째, 구조 개혁이 쉬었음 청년에게 미치는 실질적 효과는 미미합니다. 첫째 근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한 A씨는 번번이 취업에 실패하고 맙니다. A씨는 연이은 실패에 몸과 마음이 지쳐버렸고 다시 취업 준비를 할 힘도 여유 자금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결국 공허함과 우울감에 은둔을 선택하게 됩니다. A씨와 같이 취업 문제로 고립 은둔 청년이 된 사람들은 17만 명에 달합니다. 사회자의 단절이 장기화된다면 사회의 재짐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취업심 청년 중 자발적으로 취업에 성공한 청년은 5%에 불과합니다. 저희가 제시한 미취업 청년 데이터베이스는 A씨와 같은 청년에게 직접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접근하여 진로 상담과 심리 상담을 제공합니다. 이제는 청년을 기다리지 말고 먼저 다가가야 할 때입니다. 둘째, 개인 지원만이 다양한 유형의 쉬었음 청년을 포괄할 수가 있습니다. 청년들이 쉬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직장 경험, 그리고 구직 의욕 유무를 기준으로 보시는 표와 같이 쉬었음 청년을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정책이 핵심적으로 구제해야 하는 청년들은 직장 경험, 구직 의욕이 모두 있는 청년들이 아니라 둘 중 어느 하나가 결여되어 있는 청년들입니다. 경험이 없으나 의욕은 존재하는 청년들에게는 적절한 일자리를 찾아주기 위해서 일 경험, 진로 탐색 지원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경험도 없고 의욕도 적은 청년은 보통 지속적인 취업 실패로 인해서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자존감 회복을 위한 심리 지원이 필수적이겠죠.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쉬었음 청년이 해당하는 직장 경험은 있지만 구직 의욕이 없는 그런 청년들인데요. 이러한 청년들에게는 심리 치료를 통해서 사회로의 복귀를 우선하고 그리고 재교육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유형의 청년들을 포괄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에게 맞춘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셋째로, 구조 개혁이 청년에게 미치는 실질적인 효과가 미미합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실시해온 일자리 정책은 실업 문제 해소를 목표로 한 구조 개편 정책이었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에 집중하면서 구조적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그 결과 통계적인 실업률은 낮아졌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통계적 성공의 이면의 맹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실업률은 하락했지만 동시에 쉬었음 청년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구직 의사가 없는 이들은 실업률 통계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청년층 쉬었음 인구는 2024년 12.4%로 10년 사이에 2배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이러한 괴리가 발생하는 이유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다가 지쳐서 구직을 포기해서 실업자 통계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구조적 개혁이 갖는 문제점을 드러냅니다. 구조개혁 정책은 일할 의지가 있는 사람을 전제로 설계됩니다. 하지만 쉬었음 청년은 이미 그 전제에서 이탈한 집단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일자리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시장과 사회로부터의 단절, 그리고 고립의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사회의 경쟁은 점점 과도해지고 있고 요구하는 것은 많아집니다. 청년이라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열심히 달리다가 넘어진 쉬었음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치료와 회복입니다. 개인 지원이 우선적으로 실행되어야 쉬었음 청년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입론 마치겠습니다. 네, 두 학교의 입장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일단 고려대학교에서는 점점 개인의 역량이 높아지는데도 쉬는 청년이 많아진다는 건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문제다라고 주장을 해주셨고요. 연세대학교에서는 아니다, 구조개혁의 효과는 크지 않고 개인적으로 먼저 일할 의지가 생겨야 하고 치유와 회복의 문제다라고 주장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진짜 배틀의 시작은 지금부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두 번째 라운드, 교차 검증 시간입니다. 과연 어느 팀이 이번 라운드의 주도권을 가져가게 될까요? 질문 주시죠. 이 미취업 청년들이 일할 의향이 있는 최소한의 세전 연봉은 평균 3,500만 원으로 조사했습니다. 한국경쟁협회에서. 그리고 중소기업 평균 초봉은 2,500만 원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중소기업의 경쟁률을 강화해서 이 1,000만 원이라는 연봉 격차를 메꿀 수 있을 것인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1,000만 원이 격차가 나기 때문에 저희가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실제로 희망 연봉과 실제 연봉이 비슷한데도 일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개인들을 일을 하도록 만들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노동시장이 최소한의 요구치를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제시드리는 방법이 바로 중소기업 성과 공유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기업 대비 급여 수준이 정액급여 자체는 중소기업의 75%에 달합니다. 근데 문제는 특별급여, 그러니까 상여금이나 보너스 같은 것들이 19%밖에 안 됩니다. 이제 이것을 높이기 위해서 대기업과 같은 수준의 보너스를 줄 수 있도록 이런 성과를 직원들과 공유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자라고 저희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없던 돈을 만들어낸다는 것인데 과연 실현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쉬었음 청년들이 다양한 특성을 가진 이질적 집단이라는 것에는 동의하십니까? 네,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전 직장에서의 번아웃 경험, 그리고 직무와 적성의 불일치, 적성에 대한 혼란 등으로 쉬고 있는 청년이 전체 쉬었음 청년 중에서 21%입니다. 구조를 일괄적으로 개혁한다고 해서 이들이 적성에 대한 혼란을 겪고 그리고 심리적으로 지쳐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일자리의 질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또는 기업이 지원을 해줄 테니 더 노력하고 더 경험하고 더 공부해서 똑같은 일자리에 취업하라고 몰아붙이는 것이 과연 쉬었음 청년들의 번아웃을 해소하는 방안인지, 아니면 오히려 똑같은 일자리에서 똑같은 상처를 받고 다시 쉬었음 청년이 될 가능성을 높이는 그저 등 떠밀기 식의 정책인지 저희는 의문이 듭니다. 쉬었음 청년을 위하는 길이라면 당연히 그들이 지친 심신의 문제부터 해결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6%의 직장인이 입사 1년 이내에 퇴사한 경험이 있고, 그리고 그 이후로 직무 적성 불일치를 꼽은 청년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는 쉬었음 청년을 단순히 일자리의 질과 급여 문제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진로 재탐색을 돕고 이후의 교육 과정까지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자신의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 그럼 이것이 과연 정말 직무에 맞는 일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지 못해서인지, 아니면 애초에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무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애초에 어떻게 해서도 자신의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인지, 그것에 대한 근거부터 먼저 제시를 해주셔야 이것이 정말 직무 적성 불일치 해소로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이제 1분 남았습니다. 네, 여러분, 원한다고 해서 다 만들어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무리 대학 입시 경쟁이 치열하고 학생들이 다 대학에 가고 싶다고 하더라도 대학의 문을 열려줄 수는 없는 법이 아니겠습니까? 쉬었음 청년이 구직을 단념한 이유가 원하는 임금과 조건의 일자리가 없어서라고 하셨는데, 구조적 개혁을 해서 갑자기 노동 환경의 질과 보수를 늘리려고 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 증가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성과 공유제와 같은 것을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서 세제 혜택 등을 확대하게 된다면 기업들은 충분히 이를 도입할 요인이 생깁니다. 나아가 이 성과 공유제를 도입한 기업들은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부 입장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하셨지만 없는 돈을 갑자기 만들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거 비용 부담이 커진 기업이 과연 신입사원 채용을 늘리겠습니까? 이제 교차 검증 시간이 끝났습니다. 조금 요약을 해보자면 우리 고려대학교 측에서는 중소기업의 역량을 높이는 것이 개인의 역량을 높이는 것보다 우선된다. 연세대학교에서는 지금 같은 저성장 시대에는 실현 불가능하다. 개인의 다양화된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게 주요 논지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반대로 고려대학교 질문하는 시간 5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개인이 문제라면 개인을 지원해야 되는 게 맞고 구조가 문제면 구조를 해결해야겠죠. 번아웃이 오거나 심리적인 상처를 입은 그런 청년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저희도 이에 동의하고 그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청년들이 많이 발생하느냐? 결국 청년들의 심리적 상황이라는 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왜 갑자기 이전 세대와는 달리 우리 세대에서 유독 쉬어섬 청년이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원인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구조적 변화에만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주로 대부분이 공공부문에서 공무원을 늘리거나 하는 부분에 한정되어 왔습니다. 결국 진정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제대로 공급되지 않았고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동시장 개혁은 아예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개혁이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다라는 점은 이제 사실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그리고 구조 개혁만 진행되었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청년들의 개인 지원 정책들도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쉬었음 청년 발굴 지원 산업 예산은 408억 정도로 추적되었으나 2025년에는 717억으로 느는 등 이미 대폭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절대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전 정부에서 일자리 예산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구조 개혁을 하는데 40조 원 가까이 사용했습니다. 이런 천문학적인 돈을 사용하고도 실업률은 줄어들었지만 쉬었음 청년은 증가했습니다. 저희는 이것이 구조개혁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은 예산을 낭비하는데 그에 비해서 쉬었음 청년은 10년 전에 비해서 2배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개인 지원이 없어서 그렇다고 확신합니다. 결국 이 쉬었음 청년의 문제라는 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니트라는 말이 원래 쉬었음 청년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영국에서 생겼습니다. 그 뒤에는 일본에서 프리터족 혹은 히키코모리 이런 문제가 생겼고 지금은 또 이제 나중에는 중국에서 탕핑족이라는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문제는 산업 성장이 끝나고 산업 구조가 축소되는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한 현상인데 그렇다면 이것이 구조적 원인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계속해서 주장드리지만 개인에 대한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조 가량이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쓰이기도 했고 그렇지만 이런 일자리 모두 양질의 일자리 창출하기에는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히키코모리 상핑족 이런 얘기를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들에게 먼저 찾아가서 접근해서 능동적으로 정부가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차 검증 5분이 지나서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려대학교에서는 개인 지원을 위해서 예산이 점점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별로 없었다는 주장을 해주셨고 연세대학교 측에서는 구조개혁에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다라고 또 주장을 해주셨습니다. 야, 이번에도 만만치 않았는데요. 역시 영원한 라이벌입니다. 이번 라운드에는 발언 순서도 횟수 제한도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기세와 말빨로 주도권을 가져오시면 됩니다. 자유토론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고대 측에게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구조 개혁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기업에서 아까 말씀드렸듯 경력직 수시 채용을 선언하는 이유 자체가 현재 기업의 여건상 대거 채용을 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구조 자체를 바꿀 수 있다고 보십니까? 꼭 대기업만이 아니더라도 중소기업 일자리의 양질화를 통해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미국, 일본, 독일과 같은 이런 쉬었음 청년 문제를 겪었던 국가들도 성과 공유제 정책을 도입함으로써 실질적인 성과를 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특정 중소기업들이 성과 공유제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종업원 증가율이 매년 2.1%에서 3.2%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결국 구조개혁의 사례로 들어주신 것은 공공부문 일자리 증가였습니다. 저희는 그런 공공부문 일자리 증가가 애초에 잘못된 정책, 잘못된 접근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좋은 일자리라는 것은 한정된 재화입니다. 그 수가 정해져 있는 이상 많은 쉬어섬 청년들을 이 양질 일자리로 끌어낸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만큼의 수가 또 실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파이가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개인 지원만을 강조하는 것은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단기적인 실업률만 낮추는 교육을 가져올 뿐이고요. 지금 제로섬 게임이다라는 주장을 해주셨는데 답변 주시죠. 일반적인 실업자들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쉬었음 청년의 문제는 다르게 해결해야 해서 개인 지원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려대학교 측도 정확히 저희랑 같은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바로 한정된 일자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일자리가 한정돼 있어서 양질의 일자리가 그렇게 많이 생산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조금 들어드릴 텐데요. 이 성과공유제라는 대안의 허점을 파보고자 합니다. 중소기업 재직자가 현재 1,895만 명, 1,900만 명 가깝거든요. 이 사람들한테 하위 휴가 1일을 지급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일 임금을 15만 원으로 가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잡으면 3조의 비용이 듭니다. 이러한 재정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여쭙고 싶습니다. 성과공유제란 기업이 만드는 순수익에 대한 분배를 이뤄내는 것입니다. 즉 기업이 인건비, 재료비, 그리고 회사 운영비 같은 것을 제외하고 수익을 만들어냈을 때 그 수익의 일부분을 그 수익을 함께 창출해낸 직원들에게 나누는 체제인 것입니다. 즉 중소기업 입장에서도 총 만든 수익의 1%에서 2% 정도를 분배하는 것이기에 실질적인 무리가 없다는 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중소기업에서 그렇게 성과급을 나눠줄 수 있는 여건이 될까요? 대기업처럼? 이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회사를 아무리 다녀도 맨날 회사는 어렵다고 하고 나한테 돈을 안 들어오는데 사장님 차는 매년 바뀐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지금 이 중소기업들에서 그 이익이라는 것이 최소한의 몫도 직원들에게 돌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직원들에게 정당한 몫을 제공함으로써 직원들도 더 애사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기업과 개인이 함께 성장해 나가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런 정책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네, 굉장히 이상적으로 들리기는 하는데요. 고려대학교 측이 굉장히 이상적이라는 말씀에 굉장히 동의합니다. 현재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상당합니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전체 순매출 대비 인건비 지출이 약 9%밖에 되지 않지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이미 20%가 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이미 막대한 인건비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은 오히려 그렇게 발생한 매출을 자기들의 장기적인 투자를 위해서 사용할 것이지 인건비 지출을 하는 데 쓰라라고 국가가 강요한다면 그것에 어떻게 기업의 동의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없는 돈을 만들어내자는 것이 아니고 소득세 같은 부분들을 법인세에서 감면해주는 그런 정책들이 시행이 될 수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특히 국가에서 적극적인 세제 감면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일자리 유지율은 3에서 4배까지 증가하고 이직률은 3분의 1토막 났습니다. 또 일본 같은 경우에도 JESOP라고 직원들에게 주식을 분배해주는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1인당 지분율이 높을수록 생산성 자체가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또한 동반되어야 되는 것은 중소기업들이 더 커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엘 모키어라고 이번에 노벨경제학상 타신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강조하신 게 창조적 파괴라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대기업 독점 체제 때문에 경쟁이 잘 진행되지 않고 그 때문에 혁신 요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대기업들의 지금 대기업 산업들을 보호하는 규제를 다소 완화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이 더 커나갈 수 있는 환경 자체를 조성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연세대학교 측 계속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기업에게 세제 혜택을 주거나 규제를 풀어주는 등의 인센티브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늘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기업이 그 혜택을 받았다고 해서 직무 경험도 부족하고 공백 기간이 긴 쉬었음 청년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겠습니까? 결국 구조개혁만으로는 쉬었음 청년이 즉각적으로 노동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냥 또 다른 고스펙자를 고용하는 그러한 상황을 만드는 것이 아닐까요? 저희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실제로 양질의 일자리 개선이 우선되지 않는다면 실제로 지금처럼 개인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쉬었음 청년의 수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입니다. 결국 구조의 문제는 구조를 해결해야지 구조의 문제를 개인을 해결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기침을 한다고 해서 기침 약만 처방한다면 그 환자가 정말 병이 나을 수 있겠습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그대로 둔 채 단지 증상만 잠깐 호전될 뿐입니다. 이처럼 지금 근본적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라는 현실은 계속해서 외면하고 그저 쉬었음 청년들에게 심리적으로 일할 수 있어 라고 말을 하면서 일을 하게 된다면 그들은 결국 똑같은 일자리에서 똑같은 대우를 받고 똑같은 상처를 입은 뒤에 똑같이 쉬었음 청년은 돌아갈 것입니다. 심리적 치료만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재교육 지원이 되는데요. 저희는 이 구조적 문제의 핵심을 노동시장 미스매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에서 일자리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대기업 사무직 입사에는 경쟁률이 최소 50대 1씩 하고 최대 80대 1, 100대 1의 경쟁률을 보인다는 겁니다. 이러한 좁은 문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 있다는 건데요. 이 과도 경쟁을 개인에 대한 재교육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 시행되었던 코딩 부트캠프, AI 부트캠프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재교육을 하고 이 직무 전환을 이뤄내야 합니다. 이런 재교육을 통해서 수요와 공급 미스매치를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만약 그 청년이 사무직에 대한 지원을 받아서 사무직 자리에 취직을 했다고 해봅시다. 하지만 저희는 다시 구조적 문제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무직 자리도 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취업을 하지 못하는 청년의 수는 동일하다는 것인데 지속 가능한 해법인지 저희는 계속해서 의문이 듭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경력을 가장 중요시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경력이 없이 단순히 국가에서 지원하는 재교육만으로 직무 전환이 가능할 것이며 또한 그렇게 직무 전환된 인원들을 과연 기업이 수요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먼저 해결이 돼야 됩니다. 결국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일자리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이 구인 배수라고 해서 구직자와
자리를 구하는 기업을 비교한 게 있는데요. 현재 0.28로 작년에 비해서도 대폭 하락했습니다. 작년에 0.46이었죠. 작년에는 즉 하나의 일자리를 두고 2명이 경쟁했다면 이제는 하나의 일자리를 두고 4명이 경쟁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일자리 자체가 하나밖에 없으면 3명은 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최소한 이 일자리를 2개, 3개 그리고 결국은 4개까지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는 점을 인정하시면서도 구조의 문제를 개인의 방법으로 풀어야 한다라고 하시니 그 부분이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현재 시점의 문제 상황에 대해서는 양측이 다 동의를 하는데 구조적인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측과 개인적인 역량을 먼저 강화하지 않으면 해결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의 성장을 정말 억지로 늘릴 수는 없는 모양새고 그에 따라서 일자리도 억지로 늘릴 수 없는 모양새라고 생각합니다. 이 쉬었음 청년 양상이 되게 다양한데요. 아까 입론에서 보여드렸듯이 직무 경험과 구직 의욕에 따라 굉장히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이 구조개혁 정책이 다양한 양상의 쉬었음 청년 모두에게 과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양상은 다양하고 그에 따른 개인적 지원도 필요합니다. 개인적 지원 저희는 아예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일자리가 없으니까 저성장은 기정사실이니까 우린 이걸 받아들여야 해. 저성장 사회에서 어떻게든 일할 자리를 찾아봐. 아르바이트라도 하면서 살아봐. 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노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결국 어떻게든 국가의 책무는 저희가 말씀드린 유연 안정성 모델 그리고 또 성과공유제 이런 모델들을 통해서 산업의 동력을 되살리고 경제의 엔진을 되살리는 것이 국가의 가장 큰 책무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상대 측의 주장은 쉬었음 청년을 위한다기보다는 쉬었음 청년의 발생을 예방한다는 식으로 들립니다. 이들이 당장 느끼는 어려움, 그리고 불안감, 우울감에 대해서 과연 구조적인 변화가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그 시간들 동안 이 쉬었음 청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실제로 현재 쉬었음 청년 중에서는 구직 의사가 있는 청년들이 8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약 이들이 만족할 만한 일자리가 더 생겨난다면 이들은 다시 일을 하러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본이나 OECD 보고서에서도 보면 개인에 대한 구직 교육이나 이런 정책들은 단기적으로 취업률을 상승시키는 효과는 있을지언정 장기적으로 이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얻는 것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20분간의 자유토론이 끝이 났습니다. 야, 정말 열기가 엄청났습니다. 와, 연고전 고연전에 토론 종목이 따로 없나요?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제일 재밌을 것 같은데요? 말빨로 이제 누가 이기나 겨루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순서죠. 1분 30초 동안 여러분의 입장을 논리정연하게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최종 변론 시작하겠습니다. 네, 결국 오늘 토론을 거쳐서 연세대 측은 반복적으로 이 쉬었음 청년의 문제는 구조의 문제라는 점을 인정하고 계십니다. 결국 구조의 문제는 구조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지 구조의 문제를 개인을 통해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 보고 이것은 쉬었음 청년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하는 정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예방에서 애초에 쉬었음 청년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지 않겠습니까? 또한 저희 보고 계속해서 이상론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상론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임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론이 유일한 길이라면 우리는 그 일을 현실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정부의 역할이고 우리가 앞으로 해나가야 할 역할입니다. 저 역시 20대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토론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생각했습니다. 저는 노력하는 데 익숙합니다. 초등학교 입학해서부터 1년에 4번씩 꼬박꼬박 시험을 쳤고 대학에 오면서 멋진 미래를 기대했지만 현실은 문과는 취직이 안 되니까 또 이제는 문과가 아니라 공대를 나와도 취직이 안 된다. 결국 대학원에 가거나 자격증 시험을 쳐서 전문직이 돼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분명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주어진 기회는 언제나 부족한 것 같습니다. 늙어가고 줄어드는 대한민국에 청년을 위한 기회의 문은 좁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들에게 일어나라, 일해라 라고 말하는 대신 기회의 문을 넓혀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마음 편히 이 문을 향해 노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문의 크기를 넓히면 우리는 분명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노력에 익숙한 사람들이니까요. 이상입니다. 네, 완벽하게 1분 30초 동안 최종 변론을 해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은 연세대의 최종 변론 들어보겠습니다. 네, 최종 변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망라할 수 있는 비유가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시 경쟁이 치열하고 재수하는 삼수하는 학생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상위권 대학의 선발 인원을 늘리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노동시장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은 많고 그걸 얻지 못하는 이들의 불만이 있다고 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사회 구조에 맞지 않게 억지로 늘릴 수는 없는 법입니다. 이에 개인 지원 방안이 오히려 조금 더 현실적이고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임을 논증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쉬었음 청년마다 쉬게 된 이유가 상이하고 필요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들에게 맞춘 개인 지원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산업 구조와 여건을 변화시킬 수 없는 현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구조적 변화를 꾀하는 것은 오히려 임시 방편에 가까운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현재의 여건 속에서 개개인에게 다양한 기회를 보장하고 다른 직종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 재교육을 지원해 드는 등의 방향이 조금 더 이들을 위한 현실적이고 실효적인 방안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중 여러분, 고대 측이 기대하는 구조적 변화는 현실보다는 꿈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다양한 이유로 쉬게 된 청년들에게 구조를 바꿔 놓을 테니까 알아서 사회로 돌아와 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쉬었음 청년을 위한 본질적인 길이 될 수 있을까요? 쉬었음 청년이 호소하는 필요에 귀를 기울이고 개인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그들을 위한 길임을 강조하겠습니다. 개인 지원이 강화되어야만 이들이 겪는 현실적이고 즉각적인 문제를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와. 4개의 라운드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어떠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우리 미니님은 어떠셨어요? 일단 이번 논제가 청년들에 관한 논제이다 보니까 저와 절대 동떨어지지 않는 논제라고 생각을 해서 공감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준비를 하면서. 나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네요. 고려대학교 측 학생들의 토론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상당히 재미있는 토론이었고요. 근데 논리의 정합성도 좋았던 것 같고 구조적인 문제의 필요성을 역설해 주신 점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도 제가 실제로 취업을 준비하고 쉬었음 청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말이 굉장히 많고 말이 조금 빨라졌는데 청중 여러분이 잘 들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토론이었고 재밌는 토론이 되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저희는 저의 기세가 절대 밀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치열하게 되더라도 투표가 그래도 저희가 좀 우세하지 않을까? 구조적 개혁이 계속해서 실패했었는데 아직도 계속해서 똑같은 실패를 주장하신다는 점에서 저희가 승리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잘한 것 같습니다. 네, 잘한 것 같습니다. 너무 떨렸는데 말을 제대로 했는지 잘 모르겠고요. 저는 지금 4학년이고 실제로 졸업 앞두고 있고 또 제 친구들도 다들 취업을 하거나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정말 제 얘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토론을 준비했습니다. 개인적 지원 그리고 구조적 지원 동시에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것이 더 우선시돼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도입해야 하는지 적절히 재미있게 논의를 나눠봤던 토론인 것 같습니다.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실수는 안 했구나라는 점에서 나름 만족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거는 일자리의 개수가 변하지 않는 이상 실제로 일자리를 못 갖는 인원들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런 문제를 고쳐나가는 것이 저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이지 않나 조금 우위를 가져갔던 것 같습니다. 이한님만 시청해건 계속 방긋방긋 웃으면서 토론을 하셨어요. 혹시 그게 전략이셨나요? 전략은 아니고 사실 웃는 습관을 잘 고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오늘의 대결은 여러분의 선택으로 완성됩니다. 오늘의 승자뿐만 아니라 4강에서 치열하게 맞붙게 될 주제도 여러분이 직접 고를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화금융에서는 라이프 플러스 토론 배틀뿐만 아니라 미래 금융인재 발굴을 위한 한화 라이프 퓨처 탤런트 컨테스트도 진행 중인데요. 총 1억 원 상당의 상금과 신입사원 서류 전형 면제, 글로벌 해외 연수 지원의 특별 멤버십 혜택까지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둘 테니 많은 도전 부탁드립니다. 오늘 나온 멤버들이 한 번 더 돌아옵니다. 이번엔 밸런스 게임으로요. 맞춤법을 매번 틀리는 애인, 띄어쓰기 하나하나까지 사사건건 지적하는 애인. 이 해석 이런 식으로 나의 이름조차 틀리는 연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남자친구는 어떻습니까? 사사건건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걸 지금 이렇게 목에 핏대 세우면서 토론할 일인가 싶은 그런 주제들로 다음 이 시간에 더 뜨겁고 더 솔직한 토론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라이프 플러스 토론 배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